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네, 오늘은 냉정한 이타주의자, 세상을 바꾸는 건 열정이 아닌 냉정이다 라는 서브 타이틀을 가진 윌리엄 맥거스킬 저자의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과 부교수이자 비영리 단체인 기빙 왓 위켄, 그리고 8만 시간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좀 젊은 편이에요. 1987년생의 젊은 철학자입니다. 이 맥거스킬은 이 기부 문화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효율적 이타주의 운동을 이끄는 핵심 인물인데요. 그가 몸담고 있는 단체는 이 종신기부 서약 등을 통해서 5억 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고요. 이러한 활약상이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 BBC, 기타 세계 유수의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이타주의를 실행하자는 이 기본 취지를 담고 있는데요. 현재도 이러한 내용의 많은 기고문들을 세계 각지에 좀 연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좀 운동이 정착되도록 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뜨거운 열정인가 아니면 냉정한 이타주의인가? 선의와 열정에만 이끌려서 무턱대고 어떠한 행동을 실천하는 이 경솔한 이타주의를 아주 냉정하게 비난으로까지는 좀 그렇군요. 여기에 관해서 어쨌든 좀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곁들여서 책 내용을 좀 말하고자 하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만약 의사이고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당신이 제3세계에서 의사를 하는 것과 미국과 같은 부자 나라에서 의사를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보통은 이런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3세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보다 더 좀 활발하게 의술을 펼치겠다. 그것이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선진국보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이 고치감을 좀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책은 그러한 내용이 틀렸다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효율이 낮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부자 나라에서 의사를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론보다도 이제 해설이 더 중요한데요. 언뜻 듣기에는 매정해 보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한두 명을 살릴 시간에 부자 나라에서 번 돈을 가난한 나라 사람에게 기부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물론 어떤 누군가는 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곳에 맞는 의료 활동을 해야 하기에 언제나 이러한 좀 결론이 맞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얘기에 과연 이런 냉정한 이런 차가운 대답을 틀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의 방향 틀을 좀 상당 부분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기부하는 것 또한 투자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감정에 휩쓸려서 이 땅바닥에 돈 던지고 눈먼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품을 줄 수 있는 기부가 될지 마치 본인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처럼 깊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만 한다. 이런 내용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기부를 하는데 뭘 그렇게 매정하게 생각을 하는가? 내가 10,000원을 기부하더라도 그것이 100% 전달되겠는가? 한 5,000원만 가도 성공 아니겠나? 보통 이런 생각으로 기부를 많이 하십니다. 저 역시도 그동안 그래왔고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이 기부 단체, 그러니까 자선 단체의 여러 이 비리 활동들을 보면은 참 그동안 갖고 있던 선한 의지가 상당 부분 꺾여 나가는 그 느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를 하는 것만으로 기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테니까 그러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어바웃한 내용은 이야기를 해야 이 책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듯 해서요. 큰 건수만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비영리 단체 활동에 가장 큰 충격을 던졌던 사건,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영국의 옥스팜 스캔들입니다. 이 국제 구호단체인 옥스팜은 중앙아메리카 국가 아이티에서 발생한 이 지진 피해자 구호 활동을 벌였는데요. 당시 활동가들이 이 구호를 대가로 현지에서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학대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영국과 스웨덴 정부가 그 즉시 자금 지원을 중단했고 그해 7천여 명의 정기 기부자가 후원을 끊었습니다. 그 해에 홍보 전문기업 에델만이 발표한 이 신뢰도 지표조사 결과 영국에서는 비정부 기구인 NGO를 불신한다는 응답이 전체 50%를 넘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에 비례해서 국제구호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덩달아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자선단체를 표방하면서 대규모의 이 자금을 횡령한다던가 전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2015년을 보면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의 FTC, 그러니까 연방거래위원회인데요. 이 단체와 이 50개 주 정부 법무장관은 미국 암기금, 암지원서비스, 미국 아동암기금, 그리고 유방암협회 이 4개 지원단체가 2008년과 2012년에 약 4년간 근 2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모금해서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난리가 났었죠. FTC와 이 50개 주가 공동으로 자선금 사기 관련 소송에 나선 것은 이 미국 역사상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었는데요. 이들의 모금액 중 전체의 3%만이 실제 암 환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체는 모두 이 제임스 레이놀즈 시니어라는 인물과 가족, 친지 등이 문어발식으로 개설한 족벌 경영의 단체였는데요. 이 자선과 이 봉사 목적의 비영리 단체는 이 소수의 주도적인 인물이 운영하고 불투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종 사기나 배임 논란에 연루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것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기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요. 좀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가죠.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이 기부 단체라고 해도 아주 호화찬란하고 저기 하늘 높이 마천루로 올라가는 그런 건물이 과연 기부 단체에 뭐가 필요할까?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 본인들은 이 회원들의 이 성금을 모아서 오랜 수건 끝에 이 기념비적인 건물을 세웠다고 하지만 아니 자선단체, 구호단체에 무슨 건물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냥 렌트나 리스해서 월 단위로 좀 세주고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무 공간이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현장에 나가거나 구호활동을 하거나 그래야죠.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굶을 수는 없으니까 그 일을 생계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어느 정도의 급여가 나가는 것까지는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짜 일반 사기업에 비교해도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지 정말이지 묻고 싶어요. 어느 단체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한 구글링으로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미국을 보면은요. 이 기본적으로 비영리 단체의 자유로운 설립을 좀 허용을 하고 있지만요. 기부 활동이 좀 막강한 세제 혜택과 연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기부의 양과 이 질이나 횟수가 더 많은 것이 물론 선의의 그 배경이 있겠지만 그 미국이 워낙 세법이 세잖아요. 세금 그 징수율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 세금에 가면을 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니까 정책의 방향을 그렇게 펴고는 있지만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국세청이 설립 신고를 받고 이 비영리 단체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미국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탈이 나고 있습니다. 진정 세상은 이 불신과 배신의 시대인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요. 이 책 냉정한 이타주의자 어떠한 생각과 판단, 행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은 이 플레이 펌프입니다. 이 적정 기술의 한 사례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소개된 것은 지난 1989년입니다. 시추 엔지니어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로니 스트리버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요. 그는 한 농업 박람회에서 이 플레이 펌프를 대중에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박람회에서 이 플레이 펌프를 처음 본 농업 경영가인 트레버 필드, 곧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만약에 이 장치를 약간만 개량해서 보급을 한다면 아이들이 놀면서 마을의 급수 문제, 그러니까 식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죠. 여기서 플레이 펌프란 다음의 구조입니다. 우리에게는 옛날식의 이거 좀 나이 든 세대가 아는데 뺑뺑이라고 불리는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이 커다란 철제 원판 위에 이 파이프 같은 걸로 이제 손잡이를 장착한 놀이기구인데요. 원판 가운데에 축을 땅에 고정시키고 좌우로 계속 돌리면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손에 손을 잡고 계속 한 방향으로 이걸 돌리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흡사 이 놀이공원의 이제 그 회전 기구처럼 그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원판 없이 파이프로만 이루어진 약간 저가형 모델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런 플레이 펌프는 이 놀이기구를 돌리면서 발생하는 이 동력을 이용해서 지하수물을 끌어올리는 이 적정 기술 장치인데요.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아주 유용하리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회선이라는 이 기계적 에너지를 통해서 펌프 내부의 압력을 낮추면 지하수가 펌프 쪽으로 끌어당겨지는데요. 흡입 과정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 다시 회전력이 물을 밀어 압력을 높이면서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이런 원리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풍차의 이 동력 펌프와도 일정 부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놀면서 플레이 펌프를 돌리고 지하수를 양수해서 물탱크에 저장을 하면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 물탱크에 저장된 물을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물을 얻는 효과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물탱크는 이 높은 탑 위에 있는데요. 이 상단 물탱크에 공간이 상당 부분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광고판을 설치할 수가 있죠. 지역 광고를 통해서 이 해당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수익까지도 창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수익을 통해 적정 기술로 거듭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게 된 것이죠. 트레버 필드는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부 지역에 이런 플레이 펌프 2대를 시험 설치했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넬슨 만델라가 이 플레이 펌프 설치 학교의 개교식에 참석하면서 더욱 그 유명세를 떨쳤는데요. 다음 해에 이 세계은행이 이 플레이 펌프의 개발 시장상을 수여했고요. 2006년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행사에서는 이 플레이 펌프를 설치하기 위한 후원금으로 약 200억 원이 약정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죠. 2008년까지 세계적으로 1000개의 플레이 펌프 시스템이 구축이 됐고요. 트레버 필드는 여기에 힘입어 2010년까지 4000대 플레이 펌프를 설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월드비전과 유니세프 그리고 스위스 개발 자문 지원 센터 등에서 이 비판적인 보고서를 연이어 내놓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대대적인 광고와 각종 수상 실적, 수백만 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태 그 누구도 플레이 펌프의 실질적인 효과를 진지하게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그러한 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플레이 펌프, 가속도만 붙으면 저절로 돌아가는 놀이기구죠. 아이들이 신나게 타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 끌어올리는 동력을 공급하려고 쉴 새 없이 힘을 가해서 돌리다 보면 아이들은 금세 지치고 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플레이 펌프를 타다가 기구에서 떨어져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빙글빙글 돌리다가 구토 증세를 보인 아이들도 많이 나타났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펌프를 타고 놀도록 돈을 준 마을도 있었고요. 결국에 아무도 아이들이 이 기구를 돌리지가 않으니까 집안에 있는 여자들이 이 플레이 펌프의 동력원으로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인 여성들에게는 이 일이 전혀 즐겁지 않을 뿐더러 해당 지역에서는 품이 없고 모욕적인 일거리에 불과할 따름이었죠. 플레이 펌프가 필요한지 이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에 조사단이 이 플레이 펌프가 설치된 여러 마을을 방문해서 펌프 사용 소감을 묻자 대다수가 옛날에 있었던 수동 펌프가 더 좋다고 답을 했습니다. 플레이 펌프와 이 실린더의 크기가 같은 기존의 평범한 수동 펌프로는 1시간에 이제 평균 약 1300리터의 물을 퍼올릴 수 있었는데요. 플레이 펌프로 얻는 물은 그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플레이 펌프를 열렬히 환영했던 마을도 금세 실망하는 기색이었는데요. 일단 고장이 잦았습니다. 일반 수동 펌프와 달리 이 플레이 펌프는 부품 전체가 금속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주민들이 손으로 직접 고쳤을 수 없다는 이 큰 문제가 좀 숨어 있었죠. 이 마을에 사후관리용 연락처를 함께 배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대다수 마을이 이 번호를 받지 못했고 전화를 한다고 해도 이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까지 즉각적으로 올 수 있는 수리기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옆 5개 광고판들 이게 좀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낮은 구매력 탓에 기업에서 굳이 광고를 내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겉보기의 매력은 떨어져도 기능은 더 뛰어났던 예전의 수동 펌프에 비해 플레이 펌프는 겉보기만 좋을 뿐 어느 뭐로 봐도 열등한 그런 대체제였죠. 그런데도 대당 가격은 약 14,000달러, 4배나 비쌌습니다. 이에 관해 미국 공영방송 PBS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들어서
수십 개의 플레이 펌프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마을에서 이미 설치한 플레이 펌프를 철수시키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수의 마을이 예전처럼 손으로 물을 퍼올리는 핸드펌프로 대체됐다고도 덧붙였죠. 플레이 펌프는 비효율성과 노동 착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주 악명 높은 대체제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적정 기술은 현지화된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할 것, 또 환경 친화적인 발전일 것이라는 대전제, 이 개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남게 되었죠. 세상을 위한 불타는 열정과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낳는 일이 세상에는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돕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선의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부작용 없이 최대한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책은 진지한 고찰의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가슴에 차가운 머리, 아주 진부한 표현이지만 이 내용이 정답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타적 행위에는 데이터와 이성을 적용할 때에 비로소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행동이 자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목 생활을 하는 이 투르카나족이라는 그런 부족이 있었는데요. 호숫가에 정착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생선 가공 공장을 입주시킨 것도 그 계획의 일환이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 투르카나족을 정착시켜서 호수 옆에 살게 하니까 남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고기를 마구 잡아들이는 거죠. 결국 물고기의 씨가 말라버려서 호수가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사례, 분명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의 독지가와 개발을 주도하는 연구자들이 아프리카를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 진지한 고찰 끝에 역시 교육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학교에 교과서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아프리카 학교가 학생 30-40명 이상이 교과서 한 권을 함께 보면서 수업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교과서를 지원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게 분명했겠죠? 그런데 교과서를 지원받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시험 성적을 비교한 결과 웬일인지 이 최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효과가 거의 없는,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들어갔는데요.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플립 차트가 있으면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것을 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립 차트 그거 아시죠? 이렇게 그 바퀴 달린 발이 있는 화이트보드 같은 거 세워놓는 그런 이동식 칠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도 효과가 없자 이제 대다수의 학교에서 교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그래서요. 교사 한 명이 대규모 학급을 담당하는 이 기존 시스템을 상당 부분 좀 바꿔서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를 대폭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았죠. 교육 개선에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은 여러 정책들을 시행해 봤는데 실제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결과만 속출했습니다. 이 대대적인 교육 사업이었는데 난관에 봉착한 것이죠. 하지만 결론은 아주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는데요. 그 해결책은 이 기생충 구제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우리 몸에 체내 기생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대부분 박멸됐고요. 혹시 생겼더라도 아주 간단한 구충제 한 알로 해결이 되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10억 명 이상이 현재에도 기생충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이즈나 암, 말라리아처럼 우리의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건 아니어도 기생충 감염으로 병드는 아이들이 적지가 않죠. 하지만 푼돈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면 분명합니다. 이 구충제가 대부분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싸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배포해서 그냥 복용만 시키면 기생충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게 현재의 이 제약의 과학력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 감염 치료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나 높은 결과치가 나타날 줄은 몰랐던 것이죠. 비용 대비 효과가 최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사업에 의한 학업 성취도가 낮은 이유, 가장 큰 내용은 이제 결석률이 높다는 것이었는데요. 결석률이 절반 이상이니까 공부가 될 리가 없겠죠. 게다가 집에 있는 시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집에서 예습 복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지치죠. 하지만 이렇게 기생충에 감염된 아이들을 건강하게 해서 여가 시간을 늘린 다음에
이 시간을 교육에 투여를 하자 출석 일수가 늘어났고요. 성적 향상도가 대폭 올라갔습니다. 기생충 치료로 이 출석률과 성적이 그냥 적당히 오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오른 수준이었고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서구 선진국의 학업 성취도를 능가하는 그런 우수한 성적까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인 효과도 있었는데요. 기생충 구제로 기본적인 이제 보건, 경제 등 교육 외적인 부분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장내 기생충은 이 빈혈이나 장 폐색증, 기타 다양한 병을 일으키고 인간의 기본적인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죠. 말라리아.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성을 높이는 그런 좀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기생충 구제는 이들 질병의 위험도 확실하게 줄여줬죠. 생각해보면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만을 봤을 때 무분별한 선행은 오히려 무익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앞전의 플레이 펌프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감정에 치우친 선행, 누구를 위한 내용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일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얼굴로 즐겁게 놀고 있을 뿐인데도 마을에는 깨끗한 물이 공급된다는 아주 판타지적인 발상, 여기에 도취돼서 사람들을 결국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나의 선한 의지를 왜 이렇게 몰라줘? 이렇게 하면 아주 어리고 치기 어린 행동이란 그런 내용이죠. 플레이 펌프와 같은 이런 아프리카 지원 캠페인의 이 비판자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애초부터 악의가 있었다고 비난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아프리카의 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 처해 있는 이 시골 주민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죠. 문제는 명확한 사실관계나 조사가 없이 본인의 상상에만 도취되어서 무분별한 문제가 있는 선의를 베풀면 오히려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이 내용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도우려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행동으로 옮기곤 합니다. 본인의 선한 의지를 밀어붙이는 것이죠. 숫자와 이성을 들이대면 이 선행의 본질이 흐려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탓에 보다 적은 노력으로 더 큰 효과를 통해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고는 하죠. 이 아프리카의 구충제를 통한 교육 결과의 향상, 이 사업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남을 돕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자신들이 안다고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생충 구제, 알약 하나 복용하는 거, 겉보기에 가장 매력없는 프로그램일 수 있지만요. 아주 왁자지껄했던 플레이 펌프에 비하면은 사실 좀 시시한 내용의 좀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고요.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이 실효성에 방점을 둔 이 정책 덕분에 수백만 명의 삶을 아주 눈에 띄게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눈부신 성과를 내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에 이야기하고 싶은 효율적 이타주의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를 자문하고 증거와 신중한 추론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것. 타인을 위한 착한 일을 할 때에도 냉철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은 정직하고 공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며 그 결과가 무엇이든 겸허히 수용한다. 바로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자 윌리엄 맥어스킬이 계속 주창하는 내용, 착한 일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하는 부분인데요. 개발도상국 빈곤퇴치 자선단체의 여러 비용 대비 효율을 조사한 끝에 그는 놀라운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이 구호 자선단체들은 그럭저럭 적당한 효과를 내는 그런 단체에 비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같은 비용으로 수배나 수십 배도 아닌 수백 배 더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요. 기부금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이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좀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연 얼마나 크게 이게 써먹을 수가 있겠는가, 뭐 괜히 내고도 미안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6천만 원 정도의 연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어느 정도의 전 세계적인 퍼센테이지에 속해 있는 것인가? 이 자료가 2015년, 16년이니까
지금은 조금 올랐을 거예요. 그래도 대략 한국 돈 6천만 원 정도를 보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10 몇 프로에서 20% 정도 생각했는데 예상외로요. 전 세계 상위 1%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자 기준으로 한 소득이 1년에 28,000달러, 그러니까 3천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 정도만 돼도요. 전 세계 상위 5% 안에 든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소득이 미국 기준으로는 빈곤 기준선인데 1만 1,000달러, 약 1,300만 원 정도만 되더라도요. 15% 안에 들어서 나머지 하위 85%에 비교하면 엄청난 부자라고 할 수 있죠. 부유한 나라의 국민들이 주변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수준을 과소평가하기 쉽고 그래서 자기 소득의 매우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부 금액을 뭐 부끄럽다 또는 이 정도 내기가 좀 그렇다 이런 내용으로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내용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은 돈이 없기는 해도 거기는 물가가 훨씬 싸지 않은가? 그것까지 계산해야 되지 않는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저자가 예로 든 이 소득 불균형 그래프, 그러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 전 세계 1위라는 이 그래프에는 각 나라의,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의 물가가 싸다는 사실도 모두 반영한 그런 수정 데이터입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급자족하니까 하루 뭐 1, 2달러 수준으로도 살 수 있지 않은가. 대부분 뭐 농사 짓거나 만들어서 쓰지 않는가. 이런 내용에 대한 답도 있어요. 어차피 자기 논밭에서 키운 작물을 먹고 살 텐데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가. 그런데 이 내용 또한 모두 시장 가격으로 그래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그래프보다 더욱 못 사는 삶을 살 수 있겠죠? 해당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있다고 해도 모두가 농사를 짓거나 모두가 스스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서 자급자족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극빈층은 수입의 대부분을 식비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도 하루 섭취 열량이 평균 1,400칼로리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가격은 싸고 칼로리만 높은 그런 고열량 식품이 많죠. 배고프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활동적인 성인 남성이나 신체 활동이 특히 왕성한 이런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권장 열량에 비하면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겠죠. 해당 나라에서는 중간 정도가 되어 보이는 이런 선진국 사람들의 소득 분포 곡선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는 꼭대기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같은 돈이라도 자신이 아닌 다른 나라의 빈곤층을 위해 쓸 때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제학적인 내용, 흥미로운 거는요. 각 나라의 소득 수준의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각각의 소득이 2배 늘어날 때 증가하는 주관적인 안정감의 폭, 그러니까 안정감의 수준이 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소득 1,000달러인 사람의 소득이 2,000달러가 되었을 때, 연소득이 2만 달러인 사람이 4만 달러가 되었을 때, 그리고 10만 달러인 사람이 20만 달러가 되었을 때, 각각의 숫자는 다르지만요. 증가하는 주관적인 만족도는 비슷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요. 같은 금액으로 예를 들어 미국의 일반인보다 이 가난한 나라의 극빈층에게 100배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노동자의 평균 소득만큼 번다. 그러면 전 세계 극빈층보다 100배가 더 부유한 셈이고요. 이는 똑같은 추가 소득으로 경제적 선진국의 사람보다 경제적 후진국의 극빈자가 얻는 편익이 100배 더 크다는 말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소득 수준이 경제적인 것만을 뜻하지는 않으니까요. 돈만이 행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뭐 안전이라던가 정치적 자유라던가 뭐 여가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소득이야말로 이 행복이나 수명, 건강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임에는 분명합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1800년에는 미국의 1인당 GDP가 현재 돈 가치로 따져서 고작 1,400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5년 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2,000달러를 웃돌고 있는데요. 겨우 200년 남짓한 시기에 미국은 30배 더 부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약간의 변동은 있겠죠. 한편으로 불균형 이 경제 성장이 심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한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욱 부유해진 반면에
이 수십억 인구는 여전히 가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인가? 역사를 보면은 2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때부터 250년 전 영국에서 산업혁명에 좀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긴 시기 동안 전 세계 인구의 평균 소득은 하루 2달러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세계 인구의 절반은 하루 4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연명하고 있죠. 그런데 선진국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경제 성장기의 유산을 상속받는 엄청난 행운을 누렸습니다. 인류는 과연 경제적 성장을 이룬 것인가? 어쩌면 상대적 박탈감만을 얻은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도 들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요. 내가 나서서 도와봤자 바닷물에 물 한 방울 더 보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오산이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물 한 방울의 크기이지 양동이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은 경제적 선진국의 사람들은 매우 매우 커다란 물 한 방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작은 양동이를 가진 사람을 넘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편익보다 100배나 더 많은 편익을 같은 금액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확실히 인식을 하면은요, 이런 작은 금액이 뭐가 도움이 되겠어? 이런 생각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적어도 다른 세계의 몇십 명 이상을 나의 작은 금액과 이 도움으로 삶을 바꿔줄 수 있다. 이 내용만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 효율적 이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명분을 다른 사람의 명분과 비교하는 것을 두고 자선 활동을 통한 제국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내 명분은 옳고 남의 명분은 귀중한 자원의 낭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 할 거면 그냥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명분이 가장 효율적인지 따져보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내용이죠. 또 최대의 편익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사람마다 더 강하게 애착을 느끼는 이 명분이 각각 다 따로 있다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은 암 퇴치에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말라리아로 사망한 가족이 있으면 역시 그 해당 부분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치관을 그리고 가중치를 높이 두고 있는 부분을 자꾸 뭐라 그러고 다른 부분으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라. 그러면은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이 행동과 마음가짐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역작용을 경고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이 국제 원조 자체를 해롭다면서 중단을 촉구하는 사람들과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 사례로요, 지난 60여 년 이상 아프리카에는 1조 달러 이상의 원조가 제공됐지만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잠비아 출신의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의 좀 주장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저자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이러한 내용은 해당 국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뉴욕대학교의 경제학자인 윌리엄 이스털리 박사, 세계의 이 절반 구하기를 통해서 원조는 잘 봐줘야 비효율적인 정도고 최악의 경우에는 해를 끼치기도 한다는 관점을 널리 확산시켰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은 국제 원조를 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헛수고로 보는 이 원조 회의론자들의 아주 좀 성경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빈곤층의 또 다른 비극은 서구에서 지난 50년 동안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 원조를 제공했음에도 어린이 말라리아 사망률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시켜줄 단돈 10센트짜리 약도 보급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예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빈곤 가정에 단돈 4달러 하는 모기장도 보급하지 못했다는 점, 산모에게 줄 3달러가 없어서 500만 명의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이런 내용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저자도 한때는 이런 원조의 회의론을 오랫동안 지지했다고 합니다. 부패한 각국의 정부가 세계로부터 원조 식량을 빼돌려서 일부 독재자의 배를 불린다는 이야기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자도 깊이 동조를 하고 있었는데, 개발 원조 단체들의 기부는 했지만 내가 정말로 남을 돕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유한 나라에 태어나 특권을 누리며 산다는 이런 뭐 부채감을 해결하기 위한 뭐 자선쇼 이런 거를 하는 건지도 몰라서 많은 정신적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좀 각각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관찰한 끝에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는데요. 일단 투입 자금의 규모를 강조하는 오류를 심각하게 범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앞서 이 잠비아 학자 이 모요가 책에서 강조한 1조 달러의 원조 지출액. 이 1조 달러라고 하면은요, 엄청나게 막대한 금액으로 들리죠? 물론 뭐 큰 돈입니다. 일반인은 실감하기 어려운 좀 사이즈죠. 하지만 좀 기준치를 달리 보면은요, 연간 세계 경제의 총 생산은 87조 달러 정도인데요. 지금은 좀 더 늘었지만 이 중에 미국의 연간 사회보장 지출액을 보면은 약 8천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세계 화장품 매출은 1조 7천억 달러죠. 미국 정부를 보면은 옛날 이라크 정부 때 용처를 밝힐 수 없다고 말한 미국의 국방 예산만 쳐도 2조 3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사이즈로 보면은 1조 달러라는 돈은 크긴 크지만 아예 뭐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맥락을 잘 살펴보면은 추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60년이 넘는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간 동안 1조 달러를 원조를 했으니까 연수로 나눠야죠. 그러면 연간 원조금은 약 17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평균 인구수인 약 4억 1천만 명으로 나누면은요. 연간 원조금은 1인당 40달러 정도에 불과하죠. 원조금 1조 달러가 수십 년에 걸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됐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요. 1인당 원조 금액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 40달러의 상당 부분도 뭐 군부라던가 정치의 권력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뭐 당연하겠죠. 뭐 그쪽은 대부분 그런 정부들이 많이 들어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원조가 그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내용을 뭐 100%좀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요. 어쨌든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이 가장 더뎠던 나라에 사는 이른바 아주 밑바닥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최하층민인 10억의 인구조차 삶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된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비교를 해보면은요, 1950년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의 기대 수명이 고작 36.7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50% 이상 높아진 56세죠. 현실은 이 잠비아의 경제학자 모요가 내린 진단과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원조 자금은 보잘것없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놀랄 만큼 개선된 것이죠. 이 내용은 예전에 이 국제기구단체를 설립한 이 저자가 쓴 팩트플리스에도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상관관계가 꼭 인과관계와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세력들이 이 원조를 제공한 덕분에 수혜국 사람들이 삶이 비약적으로 개선됐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 원조가 아주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어차피 실현될 내용이었는데 약간의 서포트 정도를 한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 사실이죠. 뭐 이 사람들 말대로 사회적 진보를 이 서구 세력의 이 돈이 오히려 가로막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돈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저자는 여기서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 일단 이 백신 그리고 의료 보건 이쪽에 대한 이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연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천연두가 예전 그 제너의 종두법 이후로 세계에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사실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천연두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가 현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 뭐 그다지 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뭐 초기에 고열과 근육통, 불안 복통으로 가다가 뭐 물집 생기고 목에 병변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온몸으로 퍼지죠. 그래서 영구적 흉터가 남고 치사율도 30% 이상에 이르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시기에 걸리면은 이 치사율은 더욱더 올라가죠. 천연두로 인한 사망자가 20세기에만 3억 명을 넘어섰던 것은 이 병의 무서움을 알려주는 큰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1977년에 완전히 퇴치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성과인지 좀 감이 안 오는데 비교를 해 보면은요. 캄보디아의 크메루주 대학살, 그리고 르완다의 대량 학살, 그리고 콩고에서 있었던 두 차례의 전쟁, 그리고 9.11 테러,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이 모든 전쟁에서요. 학살을 포함해서 피해자가 1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73년 이래 이 정도 피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연두가 지상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천연두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150만 명에서 많을 경우에는 3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천연두가 근절된 이래로 40여 년에 걸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사람이 약 6천만 명에서 많게 잡으면 1억 명 이상에 이르는 것이죠. 원조의 성공 사례인 천연두 근절이 세계 평화보다 5배 이상 많은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천연두 하나로 끝나지는 않았겠죠. 천연두 박멸에 이어서요. 메디나충, 그리고 실명을 유발하는 회선 사상충, 이게 거의 근절 직전까지 왔어요. 그리고 유아의 설사병 치료를 위한 이 경구 수분 보충 요법이 확산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건 질서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고요. 말라리아 모기 박멸을 위한 DDT 캠페인도 큰 효과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환경오염 문제로 좀 중단이 된 부분이 아쉬워요. 홍역과 같은 어린이 질병을 막기 위한 백신 사업 등도 아주 활발히 펼쳐졌고요. 그 효과를 여실히 증명을 했습니다. 물론 성과를 내지 못한 사업들도 많죠. 이전에 그 플레이 펌프 같은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원조의 평가치를 보려면은 적절한 내용만 보지 말고요. 최고의 성과를 낸 사례를 봐야 한다. 저자는 이 부분을 전편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부를 하는 이 선진국, 경제 선진국의 사람들도 최고의 성과를 내는 이 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펴보고 노력해야 한다. 이 내용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좀 아프리카라던가 좀 경제적인 이 개발도상 국가의 이야기만 하니까 약간 피부로 안 올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시각장애인 안내견 내용인데요. 이게 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한번 그냥 전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안내견, 보통은 이제 그 레트리버 종을 많이 쓰죠. 사람에게 친숙하고 아주 온순하고, 그래서 인기 만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장애인 안내견 한 마리를 훈련시키는 데는 국가마다 약간 다르지만 약 5만 달러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현저히 높이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5만 달러를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실명을 완치시키는 데 쓴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용으로 훨씬 더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5만 달러라는 돈, 개발도상국의 시각장애인 한 명을 아예 완치시킬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을 결막병인 트라코마 환자의 실명 예방 수술에 쓴다면 훨씬 더 그 수는 늘어나서 500명 이상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죠. 미국과 유럽 기준으로 보면은요, 약 100달러가 소요되는 이 실명 치료 사업이 이미 그 체계가 갖춰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면은 물론 이거보다 훨씬 비싸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 활동하는 의료진들과 그 의료 기자재를 쓰면은 100달러의 사람 하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효율적 이타주의. 추가 자금이 들 때 어떤 치료를 해야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800에서 900만 명이고요. 전 세계 사망 및 질병 원인의 약 7.7%를 차지하는 암은 여전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암 치료비로 쓰는 돈은 연간 2,170억 달러인데요. 이것도 공식적인 내용이니까 실제로는 더 많겠죠? 하지만 말라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이 효과를 훨씬 더 세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은 암이 말라리아보다 2배 더 심각한 요인이기 때문에 문제의 규모에 따라 치료비를 집행한다면 말라리아 치료에는 매년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1,000억 달러 이상이 지원돼야 하죠. 하지만 말라리아 치료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연간 16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문제의 규모로 생각을 해보면은 암에 비교해서 60분의 1에도 해당되지 않는 금액이죠. 말라리아에 비해 암 치료에 유독 많은 돈이 몰리는 이유. 말라리아가 적은 비용으로 쉽게 퇴치 가능한 질병이라서요. 부유한 나라에서는 이미 자치를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이 치료의 영역에서도 그렇지만 이 잘 사는 나라는 기초적인 보건 위생이 좀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계요용 측면에서 보면은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가장 효율적인 암 치료 프로그램에 기부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가장 효율적인 말라리아 치료 프로그램에 기부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실제로 나의 가족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저 먼 타국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서 돈을 쓴다. 아마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비교를 위한 좀 사례일 뿐이고요. 현실은 좀 다르겠죠. 어쨌든 간에 결론은 선진국의 사람들이 과연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금액이요. 해당 국가로 가면은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여건이 되면은 기부를 좀 해주세요. 라는 저자의 메시지인 셈이죠. 1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킹의 윤군입니다. 네, 오늘 냉정한 이타주의자 윌리엄 맥거스킬 저자의 세상을 바꾸는 건 열정이 아닌 냉정이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편에 효율적인 이 기부의 방법, 그리고 기부를 할 때는 어떤 면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주제들의 좀 세부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떠한 좀 생각과 그 판단에 의해서 기부를 할 것인가, 좋은 기부처는 어디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책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사례라기보다는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을 좀 화두거리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만약 $100를 주면서 다음 세 단체 중에 한 곳에 기부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디를 선택하겠는가? 그리고 나오는 보기가 첫 번째는 Books for Africa입니다. BFA인데요. 아프리카의 교육 향상을 목표로 책 나눔 사업을 벌이는 이곳은 기부받은 책을 아프리카 각국으로 보내 현지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 배부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이 보통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디벨롭먼트 미디어 인터내셔널, 5세 미만의 아프리카 아동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주력하는 이 단체입니다. 유아 건강을 위한 모유 수유, 그리고 설사병 예방, 손 씻기 운동, 말라리아 살충 모기장 사용법을 다룬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라디오나 TV 방송을 내보내는 그런 좀 사업을 하고 있어요. 1분짜리 라디오 광고를 만들어서 하루에 수차례 방영을 하거나 교육적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를 자체 제작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부 디렉트리. 이 단체 사업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부금을 이 케냐와 우간다의 극빈층에 전달하는 게 사업의 전부이죠. 수혜자들이 이 돈을 어디에 쓰든지는 일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살포죠. 이 세 단체 중에 어느 곳이 우리가 기부한 $100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곳인가? 먼저 여러 가지 사고의 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선단체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 지출 내역을 살펴보는 거죠.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나? 단체 운영비는 얼마인가? 그리고 CEO 연봉은 얼마? 주요 사업비로 직접 투입되는 기부금의 비율은 몇 프로고 얼마인지 각각의 비중을 따져보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의 회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여기에 관해서 자선단체 평가기관 중에서 세계에서 이 가장 역사가 길고 널리 알려진 체러티 내비게이터라는 단체가 이 평가를 한번 맡았습니다. 정확하게는 거기 평가 지표를 한번 갖고 온 거죠. 이 기준에 따라서 세 단체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ooks for Africa. 간접비는 이제 총 지출 $2,400만 0.8%밖에 안 됩니다. CEO 연봉은 $11만 6천, 총 지출의 0.5% 정도죠.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다고 할 수 있죠. 체러티 내비게이터는 이 같은 비율과 단체의 전반적인 재정 투명성을 감안해서 이 BFA에 7년 연속 최고점인 별 4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이 BFA는
100점 만점에 99.8점 내지는 9점을 계속 마크를 해서 최상위 자선단체 10위 중에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자선단체예요. 그리고 기부 디렉틀리. 평가 대상은 원래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높은 점수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기부 디렉틀리가 받는 기부금 1달러당 87센트 그리고 많게는 90센트 정도가 극빈층의 다이렉트로 전달이 됩니다. 나머지는 회원 모집이나 사후 관리, 이체에 드는 비용, 기타 관리비 정도죠. 그리고 이 기부 디렉틀리는 모금 활동 비용 1달러당 100달러의 기부금을 모금해서 자선단체 평균치인 4달러를 크게 웃도는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총 지출 220만 달러 중에 운영비로 12만 4천 달러를 편성해서 간접비 비율이 6%밖에 안 되는 대단히 훌륭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운영비 중에 대부분도 고정비용이어서 이체 금액이 늘어나면 이 간접비 비중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을 하는 DMI, 총 예산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4%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재무 정보도 해당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지가 않다고 하네요. DMI는 영국의 근거지를 두고 있어서 미국의 자선단체만을 평가하는 이 체러티 내비게이터의 평가 대상은 원래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단체의 기준에 따르면 DMI가 다른 두 단체에 비해 효율적인 면에서 뒤지는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이렇게 재무 건전성을 기준으로 자선단체를 비교해야 한다는 발상,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이 단체는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일종의 기부의 지표 그리고 스탠다드를 제공해 준 셈이죠. 2012년에 이 단체 웹사이트 누적 방문자 수가 620만 명에 달했고 약 100억 달러의 기부금 향방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 자선단체 효율성을 가늠하는 이 표준이 된 이 단체의 기준, 생각해 볼수록 아주 직관적으로 봐도 꽤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돈 쉽게 버는 사람 없습니다. 힘들게 벌어서 좋은 뜻으로 기부한 돈이 실제로 훌륭한 일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가 동일하겠죠? 헛돈으로 낭비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무 건전성을 기준으로 기부할 단체를 선택한다. 그렇다면은 BFA가 1위, 기부 디렉틀리가 2위, DMI는 3위를 마크하게 되겠죠.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면 이 책은 아마 쓰여지지가 않았겠죠. 먼저 논리 자체에 오류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를 예로 들어 보면은요, 컴퓨터를 살 때를 이 책은 말하고 있는데, 애플을 살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맥을 살지, PC를 살지죠. 이 운영비가 얼마인지, 각각 회사의 CEO 연봉이 얼마인지 일일이 따져보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지불하고 구입할 상품만 보면은 그만입니다. 이 제품이 잘 돌아가고, 가성비가 좋고, 또는 비싼 돈을 지불했어도 월등한 퀄리티를 나에게 제공해 준다. 그러면 오케이죠. 상품 제조사의 세세한 이 재무 정보는 어떻게 되든 관계 없습니다. 알아서 하겠죠. 애플이 거액의 연봉을 지급해서 유능한 관리자들을 경영진으로 영입한다. 그러면 오히려 애플 제품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좋게 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위한 상품을 살 때도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신경 쓰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위한 상품, 즉 기부를 할 때는 왜 이렇게 재무 건전성을 신경 써야 하는가? 벌써 여기서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은 돈 좀 줬다고 이제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싶은 인간의 아주 그 본성 중에 하나가 발현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도 좋으면 좋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자선단체가 쓰는 비용의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그 활동으로 인해 가져올 영향력이겠죠. 우리의 기부금 100달러로 무엇을 하는지, 그 결과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요, 이러한 기준으로 새 단체에 기부했을 때 기대되는 구체적인 성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북스포 아프리카, 기부금 50센트당 책 한 권을 보내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비해서 기부 디렉틀리, 기부금 1달러당 90센트를 전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DMI는 대중매체를 통한 보건교육 캠페인에 한 국가당 15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죠. 그러면은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150만 달러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는 300만 권이 될 것이고요. 극빈층에는 135만 달러가 기부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 관련 대중교육은 그대로 150만 달러죠. 어떤 활동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따져보면은 각 사업이 수혜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지표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BFA의 교재 배포. 겉보기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요. 의외로 증거가 좀 미미하고요. 오히려 반대되는 증거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 경제학자들이 이 교재 배포의 실효성을 검증한 결과 교사 양성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순히 이 책만 제공한 경우에는 대체로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게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부 뛰어난 학생들에 한해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아마도 그 학생들은 이 사업이 아니어도 스스로가 공부를 했을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기부 디렉틀리. 현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물어봐야 되겠죠. 교육비 등으로 쓴다면 아주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좀 불법적인 마약이라던가 술을 산다던가 이런 쪽에 쓴다면 아주 개탄할 만한 일이죠. 조사 결과 수혜자들의 대부분이 다행스럽게도 가축 등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초과 지붕을 철 지붕으로 교체하는 데 돈을 쓴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대개는 받은 돈의 약 40%를 자산 매입에 썼다고 하는데요. 이런 매입 활동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영속성이 있잖아요. 일회성이 아니라 최소 수년에 걸쳐서 연간 14% 이상의 좀 자산 상승률을 가져왔다고 하네요. 현금 지급은 이외에도 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동시에 갖고 온다고 하는데요. 수혜자들의 좀 주관적인 생활의 안정감이 크게 높아지니까 온종일 굶는 날도 많았는데 이런 게 많이 이제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좀 들어오면은요, 집안에 좀 온기가 돕니다. 여성들의 권한 강화 지수도 전보다는 크게 높아졌다고 하네요. 기부 디렉토리 사업의 이런 추정 비용 효율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근데 오히려 가장 좀 허술하게 보였던 DMI의 비용 효율성은 이보다도 더욱 월등하다고 합니다. 먼저 그 개요를 보면은 선진국 사람들은 물론 경제적이죠. 알게 모르게 이 건강에 관한 지식이 좀 풍부합니다. 기초 상식으로 알고 있죠. 예컨대 이 손 씻기가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죠. 비누를 써서 이렇게 손을 씻으면 자연적으로 살균이 되고 균에 감염될 확률이 줄어든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후진국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손이 깨끗하게 보여도 실제로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좀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여기에다 추가로 이 비누가 좀 귀중품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 씻는 데 쓰기를 좀 꺼리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결과가 많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설사로 인한 탈수 증상으로 사망한 어린이가 아직도 매년 7, 80만 명에 이르는 수준이죠. 비누로 손 씻기 생활화 등을 통해서 위생 상태가 아주 조금만 개선돼도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DMI가 내보내는 광고는 굉장히 촌스럽기 그지없지만 출산 직후 모유 수유가 중요한 이유, 모기장 사용법, 그리고 방금 말한 외출 후에 비누로 손 씻기,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계속 반복해서 아주 각인될 때까지 교육을 시키면은요, 엄청난, 기대하지 않았던 상당한 수준의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앞에 나온 예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기부 디렉틀리, 그러니까 돈을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1,000를 전달하면 5인 가구의 연소득을 약 2배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구의 소득이 투자 수익금 덕에 이후 10년간 유지된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가정을 해보면요, DMI에 $1,000를 기부해서 3명의 목숨을 구할 것인가, 기부 디렉틀리에 $1,000를 기부해서 5인 가족의 연소득을 10년간 2배로 늘려줄 것인가, 3명의 목숨을 구하는 편이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 목숨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비용 효율성을 기준으로 보면은 DMI가 확실히 앞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려해야 할 점은 남아있다고 하네요. 바로 사업의 실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비용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각 단체들은 주장을 하지만요, 이를 증명할 증거가 빈약한 단체와
비용 효율성은 좀 떨어져도 증거가 명백한 단체가 있다면 증거가 확실한 단체로 기부금을 좀 몰아줘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저자의 의견입니다. 증거가 미흡한 경우에는 추정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일 공산도 크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은 그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의 결과란 내용이죠. 실제로 이 자선단체 웹사이트나 홍보물에 나온 내용들 굉장히 부풀려진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때로는 완전하게 허위일 때도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이유겠죠.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업이 그만큼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요, 성과를 거둔 사업도 그렇지 못한 사업과 좀 비교를 해서 괜히 쓸데없는 사업을 한 그런 자선단체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악영향을 끼치는 것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돈이 이제 다른 제대로 사업을 하는 곳으로 흘러갔다면은 더욱더 큰 효과를 줬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증거의 빈약함이 원래 목적의 본질을 호도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아주 좋은 사례가 바로 마이크로 크레디트입니다. 이 내용 다 아시죠? 그 빈민에게 소액을 융자해서 개인의 자활을 돕는 제도죠. 아마 그 무함마드 유누스가 창시한 그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라민 은행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마이크로 크레디트가 딱 보면은 비용 효율성이 이제 매우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융자금으로 창업을 해서 절대적인 빈곤에서 탈출했다.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인 일화임에 분명하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서요, 실상이 많은 부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은 수혜자들의 소득, 소비, 그리고 건강과 교육 등에 결과적으로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거나 아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융자금을 이 창업이 아닌 식품 구입, 그리고 의료 처치, 이렇게 생활 필수적인 부분에 더 많이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빈민 대상으로 하는 대출임에도 대출 이자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다고 하네요.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오히려 장기적인 재정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가 됐습니다. 식품 구입이나 의료 서비스에 쓸 목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들, 상환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빚더미에 앉기 때문이죠. 소액 대출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 수준,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 힘든 사람에게 분명 도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빈민의 삶에 미미하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만은 사실이겠죠. 하지만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된 여러 아주 미담들과 좀 좋은 내용들의 일화들, 실제와는 많이 다른 내용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내용이죠. 이런 관점을 좀 살펴보면서 이 기부 디렉틀리와 DMI를 저자는 다시 비교해보고 있습니다. 효과를 입증하는 증거 면에서는 기부 디렉틀리가 분명 앞서 있는데요. 현금 전달은 이 개발 사업 가운데 가장 널리 연구된 분야로 세계 각국에서 이 빈민의 생활을 개선시켰다는 증거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현금 전달 사업의 효율성,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죠? 그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거부감을 느끼는 자선단체, 독지가, 해외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기부하는 게 낫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설득력을 얻으려면 사업 시행에 드는 이 비용이나 결과가 현금 살포보다 좋다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 자아를 모색하도록 놔두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증거가 명백할 때만 그러한 것들을 할 가치가 있겠죠? 그러고 보면 경제적 선진국의 사람들, 그들이 이 제3세계의 빈국의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선대 부모 세대가 열심히 읽어놓은 그 대가를 누리고 있는 것뿐이죠. 경제적인 선진국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후진국의 사람들보다 더 잘난 것이 아니라 그냥 운 좋게 더 많이 갖고 태어난 것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반론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연봉 한 10만 달러 받는 사람이 있다. 연봉 10만 달러면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받는 좀 축이죠.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의 나라에서 재벌 2세보다 당신은 무능하고 무식하고 안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평가의 잣대를 왜 이 아프리카 같은 이 경제적인 후진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좀 거칠게 들이대는지 한 번쯤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저자는 추정적인 전체 비용 효율성이 이 DMI, 그러니까 이제 교육 사업이죠. 이 단체가 기부 디렉틀리보다 높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좀 부가 장치나 안전 장치적인 표현을 하고는 있어요. 추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기부 디렉틀리보다는 빈약하다. 공표된 비용 효율성 추정치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기부처를 결정해야 되겠지만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보건대 DMI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단체의 뭐 고유 명사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성격의 좀 기부라던가 자선행위 그리고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말한 그럭저럭 성과를 거둔 단체와 최고의 성과를 거둔 단체의 간극이 매우 크다. 즉 기부할 수 있는 돈이 제한된 것이 사실이니까 그쯤 하면 괜찮다는 단체가 아니라 아주 높은 성과를 내는 최고의 단체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 건강과 보건의 인프라를 개선시키는 것이 전통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교육과 식수 공급, 뭐 경제력 강화,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실 당면 과제긴 해요. 이러한 부분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보건 분야가 압도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먼저 이 검증된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는 이 천연두 근절을 예로 들었지만 뭐 소아마비라던가 홍역, 설사, 그 다음에 이 기니 충병, 이 메디나 충증인데 이러한 이 아프리카 등지의 일반 좀 보건 영역에서도 개발 원조가 지금까지 큰 기여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이 원조와 경제 성장의 상관성은 사실상 좀 뚜렷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에 따라 다 틀리고 뭐 환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이 보건 개입의 특성상의 증거가 더 확실한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일단은 좀 범용성이에요. 미국에서 어떤 약이 뭐 해충 구제에 효과를 보였다. 그러면 케냐나 뭐 기타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분명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대체로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둔 교육 사업이 케냐나 우간다 이런 나라에서도 통할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죠. 문화와 이 교육 인프라의 간극이 생각보다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기타로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있는데요. 뭐 나머지 부분은 직접 청취자분들이 책을 구입해서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는 이 노동 착취와 공정무역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소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서브 타이틀인데요. 우리는 흔히 신문이나 잡지, 기타 여러 대중 매체를 통해서요. 아시아나 남아메리카나 뭐 아프리카 이런 등지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저임금 노동 착취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뭐 섬유류나 장난감류, 기타 전자기기 이 산업에 보면은 선진국의 소비자를 위한 이 제품을 생산하는 아주 열악한 작업장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런 뉴스가 사람들의 이 공분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이 쉴 새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주일에 6, 7일 일하는 곳이 전 세계에는 아주 흔하죠.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아주 악질적이고 악덕 기업주들이 세계에는 아주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죠. 에어컨이 전혀 가동되지 않아서 찜통이나 다름없는 공장이 대다수고요. 안전보건수칙 같은 것은 진작에 무시된 곳들이 아주 다반사죠. 고용주의 학대 행위도 매우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환경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런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이 단체나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이 반대 운동은 아주 좀 고매한, 그러니까 좀 품격 있는 의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에 좀 경악을 금치 못해서 반대 운동에 나서는 것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 착취 공장의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 저자의 주장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동착취 공장이 이 경제적 압력에 굴복해서 문을 닫는다. 그러면 그 기존 노동자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까요? 이러한 생각에서 이런 선진국의 이러한 좀 정책이나 운동들이 시작이 됐겠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실제로 이 노동착취 공장이 상당히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뭐 대체제라고 해봐야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는 아주 정말 거친 농장의 일꾼, 뭐 고물이나 넉마를 줍는 이런 일들, 아무리 생각해도 노동착취 공장보다 더욱더 형편없는 일자리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그나마도 못 구해서 실직자가 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은요, 기꺼이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좀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악조건인데도 이렇게 좀 경쟁률이 높다. 그러면은 이 노동착취 공장이 상대적으로 해당 국가에서는 좋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노동착취 공장을 택한 노동자들이고요. 아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갖은 애를 쓴 끝에 겨우 일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이 라오스나 캄보디아, 버마 등지에서는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동착취 공장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태국으로 이주한 적도 있죠. 볼리비아 등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좀 노동 악조건의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 브라질로 불법 입국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브라질 노동착취의 공장 노동자들의 연평균 임금은 약 2,000달러라고 하는데요. 많다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농업과 광업이 주된 산업인 볼리비아의 평균 임금 600달러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금액임에 분명합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더욱 취약한데요. 방글라데시의 노동착취 공장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은 2달러, 캄보디아는 6달러, 인도는 8달러인데 터무니없는 저임금이죠. 하지만 현지의 하청의 하청 공장들이 1달러 이하의 돈을 주는 것을 감안하면 노동착취 공장으로 경쟁률이 몰린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람들은 이 본인 나라의 기준을 좀 잣대로 들이대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은 추방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렇게 지독하고 악독하고 열악한 노동착취 공장에서 일하려고 하는 것인가? 부유한 나라 사람들은 절대 빈곤을 절대로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절대적인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 내가 걱정하는 것은 노동착취 공장이 너무 많다는 게 아니라 너무 적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노동착취 공장을 옹호하는 것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저임금 농업 위주의 경제사회보다 부유한 산업사회로 나아가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아주 비참하고 어려운 이 과거사를 겪어왔습니다. 겨우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살게 됐다고 다른 나라의 좀 우리의 과거사를 어느샌가 다 잊은 듯합니다. 여기에 관해 더욱더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1993년 아이오와주의 신진 상원의원 톰 하킨, 아동 노동착취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노동 억제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바로 효과를 좀 나타내고요. 많은 어려움에 처했었죠. 당시 방글라데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수많은 아동이 기성복 제조 공장에 고용돼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이러한 법안 통과를 우려한 공장 측에서 5만 명에 달하는 아동 노동자들을 발빠르게 해고했는데 알고 보니 이 아동들이 학교로 돌아가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비참한 환경에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결과를 알아냈습니다. 유니세프 조사 결과 해고당한 미성년 의료 노동자의 다수가 생존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길거리에서 사기단, 강도단, 도둑질을 일삼았고요. 일부에서는 성매매 등에 내몰린 사례까지도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실상을 전혀 모르는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한 사람의 이 바보 같은 결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소비자가 압력을 행사해서 가난한 나라의 극빈층에게 효율적으로 혜택을 되돌려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방법 매우 좋고요. 최선의 수단이겠죠. 하지만 윤리적 소비가 의도한 결과를 낳는지는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실상적으로도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이 노동 조건을 제공하려는 노력에 인한 공정무역 운동이 한때 좀 큰 힘을 얻었었는데요. 이러한 공정무역, 이 페어 트레이드에 관한 부분도 한번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정무역 인증이라고 하면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기본 목적이죠. 바나나나 초콜릿, 커피, 설탕, 차 이렇게 경제적 개발도상국의 생산 작물에 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인증서가 발행이 되는데 최저임금의 지급, 구체적인 안전요건 준수, 기타 각국의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생산자에게 이 증서가 부여가 되죠. 이 공정무역 인증을 받으면 두 가지 혜택이 따라온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 생산자가 생산 제품에 대해 최저 가격을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1kg에 1달러였다. 이런 커피의 시장 가격이 나중에 이보다 떨어지더라도 커피 생산자는 최초에 그 1달러를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생산자들이 이 시장 가격에 붙는 웃돈, 보통 이 프리미엄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 커피의 시장 가격이 1달러보다 많이 오른다. 그러면 생산자들은 이 키로당 추가로 몇십 센트를 받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러한 소셜 프리미엄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이 지역의 공동체 사업 기금으로 쓰이고 있죠. 공정무역의 인증상표가 처음 등장한 1988년 이후로 세계의 공정무역 인증상품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농부가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웃돈을 얹어주면서까지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나 많다. 아주 감동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 일반 제품보다 몇 달러 더 주고 공정무역 제품을 사면 해당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것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게 아닌데요. 먼저 이 공정무역의 인증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커피를 보면은 공정무역 커피의 산지 대부분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멕시코, 코스타리카 이런 쪽에 몰려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원래 에티오피아 같은 곳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지만 멕시코나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는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에 비하면은 10배, 20배 이상 잘 사는 부유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는 게 농부들에게 더 많은 몫을 되돌려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빈곤 국가가 아닌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최빈국의 이 비공정무역 상품을 사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죠. 멕시코나 코스타리카의 1달러하고 에티오피아의 1달러는 해당 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가치가 틀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공정무역의 제품이라는 이유로 소비자가 이 추가로 지불한 돈 중에서 실제로 이 현재 농부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유통업자, 중개인이 갖는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연구를 한 이 세계은행의 경제자문관 피터 그리피스 연구 용역에 따르면은 추가 금액 중에 가난한 나라의 커피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제품 가격의 1% 미만이라는 결론치를 얻었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다른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핀란드 내에서 판매된 공정무역 커피의 추가 금액 중 11% 정도만 커피 생산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미국에서 공정무역 커피가 일반 커피보다 파운드당 5달러 더 비싸게 팔리고 있지만 커피 생산자가 추가로 받는 돈은 파운드당 약 40센트라고 좀 결론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금액의 8%죠.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은 기부 디렉틀리에 1달러를 기부하면 90센트가 수혜자의 수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정무역 제품을 살 거 없이 그냥 이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기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그 적은 몫마저 더 많은 임금으로 바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공정무역 인증은 인증받은 단체가 생산한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쳐주는 절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단체에 소속된 생산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 관해서 런던대의 동양아프리카 연구소의 크리스토퍼 크레머 박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의 공정무역 노동자 임금을 조사한 결과 공정무역 노동자들은 비공정무역 노동자들에 비해 오히려 임금이 더 낮고 노동 조건도 더욱 열악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로 공정무역의 이런 인증 제도가 농촌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공정무역 제품을 살 이유가 없죠. 기껏해야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에 해당 나라 노동자들에게 아주 미미한 금액을 조금 보태준다. 이런 정도의 효과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더 저렴한 상품을 사고 그렇게 절약한 돈을 기부 디렉트리라던가 이렇게 더 우수한 이 단체에게 보내주는 것이 효율적인 기부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기부 행위는 비효율성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역작용을 더욱더 크게 가져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덕적 허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은 이거죠. 한번 착한 일을 하면은 이후에 선행을 좀 덜 해도 괜찮다. 이러한 자기 위한 효과인데요. 또는 어떤 나쁜 행동을 조금 해도 괜찮다. 이러한 좀 보상받으려는 경향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여러 실험 결과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환경 상품을 고른 피험자들이 거짓 대답을 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여러 가지 실험치가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돈을 훔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보통의 이제 실험자들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어떠한 착한 일을 좀 하거나 또는 어떠한 착한 일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도덕적 허가 효과가 나타나서 이후에 선행을 하지 않거나 때로는 악행을 하는 효과까지도 벌어진다고 하네요. 이러한 도덕적 허가 효과, 사람들이 실제로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착해 보이는 것, 착한 행동을 했다고 인식하는 것, 이런 내용이 더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작은 선행을 했다고 나는 내 몫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조금 뒤에 잔돈 몇 푼을 훔쳐도 나는 좋은 사람 이런 자기 인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종의 자기 위안이자 자기 방어인데 이렇게 작은 것에서 기준이 무너지고 본인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하겠죠. 이러한 도덕적 허가 효과, 개인의 선행에 관한 결심을 막는 아주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이타적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착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취하면 이후에 효율적인 이타적 행동을 할 여지를 확실히 줄어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령 지금 얘기한 공정무역,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려고 권했더니 그보다 효율적인 선행에는 정작 시간과 돈을 덜 쓰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공정무역 제품을 사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매, 장려하는 일 자체가 해로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 책은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 기부라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생각과 좀 사고에 전환할 수 있는 거리들을 계속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야기 책이 아니라요. 저자 자신이 과학자이고 여러 이 과학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검증 방법과 이 실험 결과치에 의해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설득력이 높고요. 그리고 꼭 기부라는 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긴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요소를 기준점으로 생각의 관념으로 잡으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아주 깊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이 기부라는 행동, 즉 타인을 위한 생각을 많이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좀 말미에 있는 열정에 관한 그리고 나 스스로에 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의 좀 직업을 갖고 살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내용을 하라. 네가 갖고 있는 열정을 따라라. 아마 이러한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따르면 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인가? 최대의 관심사를 찾고 그 관심사에 부합하는 직업을 골라서 꾸준히 인내하고 밀어붙이면 과연 성공이라는 결과치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이 책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두고 볼 때 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 스티브 잡스 얘기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너의 열정을 찾고 뭐 계속 추구하라. 뭐 이런 내용이죠. 잡스라는 사람 자체가 성공의 좀 역할 모델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좀 힘이 있죠. 호소력도 아주 짙고 진로와 관련된 조언을 할 때 잡스의 인생관 그리고 그의 연설이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예시를 많이 들고 있죠. 열정이 이끄는 대로 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잡스의 인생관 슬로건으로 잘 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 비슷한 강요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앨런 와츠,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는 일이 무엇인지 꾸준히 자문하고 정확한 답을 구하지 않는다면 너는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그저 먹고 살려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평생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열정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설마 나쁜 의도로 이렇게 주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가는 매우 큰 낭패에 처할 수가 있죠. 열정을 따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열정을 따르면 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좀 보면은요, 대다수 사람들이 열정을 보이는 분야, 이 직업 세계와는 잘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열정을 쏟는 분야가 있다고 답한 84%의 학생 중 90%가 스포츠, 음악, 예술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업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스포츠나 음악, 예술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는 전체의 3% 정도에 불과하죠. 이 학생들 중에 절반 정도만 열정을 따른다고 해도 대다수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진 분야에서 일하라. 이런 조언은 인생에 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정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해당 분야의 열정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주 뛰어난 좀 특출난 재능을 지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뭐 스포츠라던가 뭐 예술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프로야구를 보면은 우리 잘 알 수 있죠. 뭐 프로축구도 그렇지만 야구를 기준으로 보면은 1군 선수라고 해도 연봉이 5천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기준으로 보면은 적은 연봉은 아니지만요. 프로야구 선수가 된다. 특정 구기 종목에서 프로 선수가 된다는 것은 모든 인생의 즐거움과 이런 부분들을 뒤로하고 뼈를 깎는 노력과 쉬지 않는 연습만으로 오늘을 만든 그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굉장히 낮은 거죠. 뭐 이것도 약간 상대적이긴 하지만요. 물론 뭐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100억, 1000억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야말로 몇 명뿐이고요. 이 수천 명에 달하는 선수들은 결국 그냥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재주가 없잖아요?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직무에 수십 년간 노력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 성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는 거죠. 미국의 통계를 보면은 미국 고등학교 운동선수 중에 각 종목에 프로로 진출하는 사람은 1000명 중 1명꼴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 직업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을 따르라는 조언, 그런 사람들을 어설픈 자기 성찰로 내몰아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데요. 관심사라던가 열정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변한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사를 절대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죠.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10년, 20년 전에 무엇을 좋아했던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었던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 일치하나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아마도 뭐 지금 관심사와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정을 갖고 있는 분야에만 온 인생의 초점을 맞춰서 매진한다면 그 열정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 스티브 잡스, 뭐 열정의 화신으로 보이잖아요. 분명히 열성적인 사람이면은 분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IT와는 관계 없었고요. 젊었을 때는 선불교에 빠져서 이쪽에 매진을 했습니다. 인도를 장시간 그리고 다수 여행을 했고요. 마약성 환각제도 자주 복용했고, 삭발을 하고 법복을 입고 다니는가 하면 갑자기 승려가 되겠다고 일본행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잡스가 IT 기술 분야에 발을 들인 건 IT 해당 분야의 열정 때문이 아니고, 당시에 이제 공동체 농장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기술에 밝았던 테크니컬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의 사업을 도우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그 일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 오늘날의 이 애플사와 이 컴퓨터 기술에 대한 잡스의 열정이 불타오른 것도 사업이 관심을 끌고 성공을 거둔 뒤부터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열정은 성공 체험을 한 뒤에 생긴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에 따르는 칭찬과 사람들의 관심, 긍정적인 감정이 본인에게 선순환을 가져온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이러한 열정에 관한 저자의 이 생각과 가치관, 여러 가지로 참고할 만한 부분이 크고 좀 고민하게 만드는 좀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좀 훑어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한 절반 정도를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중요하거나 재미있는 내용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꼭 구입하셔서 한번 좀 일독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냉정한 판단이 앞설 때라야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책이 주는 강력한 교훈과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